금요일날 수업도 저녁 때 들으시는 게 공부는 많이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이 몸은 힘든데 그래도 합격률은 많이 높은 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힘드신데 계속 반복해 나가시고 또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미리 동영상 듣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본 수업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담당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빨리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3, 4월 달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공부해야 될 상황이 되실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한 해 동차합격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중년고시라고 좀 불리우는 게 아마 1년 동안 합격하실 만큼 내가 공부하셨다고 하면 예전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하루에 꾸준히 몇 시간씩 계속 반복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학창시절만 했어도 서울대는 갔다 그 정도까지 마음에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다들 합격하시는데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용어 익숙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용어가 어느 정도 갖춰지셨다고 하면 전체 흐름 체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응용력을 키워나가시는 게 이쪽 공부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는 꼭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2차는 3월달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 등의 일체 행위로서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득광시군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된 개요에 관해서는 허가 신청하면 그 신청의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불허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고요. 허가와 관련된 기준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을 충족할 것, 소규모일 것. 그리고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준공검사 받아 절차 완료하는 것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셨던 게 허가 대상 6가지를 보셨는데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공사를 소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득광시군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은 득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된다.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은 논밭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허용 대상 찾으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득광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복구 재난 수습 가로 해놓으시고 1개월 이내 줄쳐 놓으시고 득광시군에 신고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에 대해서는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 사전에 허가받고 할 수 없습니다.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데, 가끔 하천이 범람하게 된다면 제방에 둑을 높게 쌓아올리기 위해 흙을 파서 마대자루에 담고 그 마대자루를 제방 위에 쌓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토속 채취이고 물건 적치이죠. 그런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시간 걸려 허가 받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되어서는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경미한 행위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건축물 건축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가끔 송혜 선생이 나오는 전국 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초대 가수들이 대기하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연 끝나면 바로 철거해버리죠. 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도 건축 신고도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축조 허가 신고도 필요 없는 건축물 건축이라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공작물 설치입니다. 여기 공작물 설치와 관련되어 가, 나 그냥 지나가시고요. 답은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면 특광시군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행위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면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입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저 비닐하우스에 지붕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보셨다고 하면 저한테 꼭 사진 찍어 보내주십시오. 비닐하우스에 지붕이 있다면 바로 건축물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작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관리적, 생산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농업 목적입니다. 그러한 곳에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시킵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워낙 크고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비닐하우스 크기가 10평짜리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100평, 200평이던데요. 그런 큰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녹관농에서만. 앞서 우리 물건 쌓아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관자였습니다. 농림지역 제외를 시켰던 것은 농업용 농기구를 울타리 밖에 한 달, 두 달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녹관농, 자연환경보전지역 빠진다는 것 취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가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저 비닐하우스는 보통 평탄한 대지에 농산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의 목적이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땅을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있는 용경지가 갑자기 도시군 계획설 부진, 도로나 학교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저 도로 만들게 되었을 때 땅 메꿔야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사업도 결정 대상이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 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방해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 허가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경미한 행위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만큼은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얘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꼭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가나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속에 절토, 성토 제외한다. 절토, 성토 제외한다. 줄쳐 뒀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포장, 정지가 있는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포장, 정지라고 하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 아니고요. 절토, 성토의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물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면 도로로부터 건물에 이르기 위한 땅을 포장하거나 아스팔트 깔기 위해 땅을 다지는 정지 작업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대지에 흙을 쌓아 올리거나 연못 하나 만들기 위해 땅을 파게 된다라면 이후에 이곳이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땅 파놓은 것 메꿔내야 되죠. 성토 작업해놓은 곳이 있다면 평탄화 작업, 흙을 깎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 행위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절토, 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못맛, 정지, 포장 행위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절토, 성토 제외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죠. 방해되는 행위라고 하면 미리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절토, 성토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제외시키기 때문에 만약 시험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성토와 관련된 토지 형질 변경하면 허가 받아야 되죠. 절토, 성토 작업만큼은 허가 대상이고 포장, 정지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라블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성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지금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이 허가권자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라면 본인에게 허가 받는다는 이야기죠. 본인에게 허가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토속채취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토지 분할입니다. 나, 다, 락 3개 묶어놓습니다. 가변과 마변은 조금 이따 보시고 나, 다, 락 함께 보시는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공용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재산을 매각교환 양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일반 재산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라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 지형도면 고시 추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국가 지방 자탄자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표현하고 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재산을 잡종 재산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시골에 초등학교 등이 학생이 없다고 하면 폐교하는 경우 있죠. 종전에 교육청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학교로 운영되다가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용도 폐지에 관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재산이 되게 됩니다. 저 일반 재산일 때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처분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시효취득 대상이 되게 됩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니죠. 그리고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남양주 시청 같은 건물을 공용재산이라 하고 우리 남양주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거나 도로 등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납니까? 공공의 적이, 공공은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뭐란다?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국가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 우체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얘를 기업용 재산이라 하고 남대문에 있는 땅이 있죠. 그 남대문에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보존 재산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 또는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에서 일반 재산으로 바뀐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국가 소유의 것을 국가 스스로에게 허가받고 분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다라는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잠깐 살펴보셨는데 도시군 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단지 만들어져야 되죠.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내 입안권자가 수립하게 되며 지형도면은 즉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효력 발생 시기는 결정 고시한 때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때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때. 지형도면 고시한 때라고 하면 이후에 이곳은 도시군 개설 부지로 결정되고 실시 계획 고시 이후에는 수용 대상으로 수용하게 되면 나라 땅 되어버리죠. 그런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국가와 행정청 위한 분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국유재산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지금은 사도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개인이 만든 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토지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도로 없는 땅에 도로 만들므로써 그 가치를 달리하는 것이 진정한 토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나라에서 만들어주면 땡큐입니다.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땅을 수용하고 도로 만들게 되면 그 가치 당연히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요. 나라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맹지었을 때 그 가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따라 도로 만들어야만 가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하고 있으시지만 이게 끝나시고 나면 부동산 개발 실무와 관련되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특정 분야를 하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택지 개발 사업만, 또는 지구 단위 계획만, 또는 맹지를 도로 만드는 것만, 또는 논밭을 또는 산림을 대지 만드는 쪽만 관심이 있어 하시다 보면 그와 관련된 법률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공법이 118개라고 발표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한 3개월에 하나씩은 꼭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후보는 한 120개 이상 존재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가 특화된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실무 공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대신 얘는 나중에 도로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꼭 필요하시고 이 도로 자체가 맹지가 대지로 바뀌는 절대적인 재산 가치를 변경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보면 항상 왕복 4차, 죄송합니다. 십자 4차 사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향후 어떻게든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러 필지의 땅을 사도 개설하기 위해 관통하게 되면 중간에 붙어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도로 때문에 분리되게 됩니다. 사도 개설 허가받았다고 하면 종전 한 필지 땅은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죠. 당연한 분할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개인이 만든 도를 말합니다. 가끔 3, 4월 달 갔는데도 사도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번입니다. 너비 5m 여러 분의 1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면적 이상 줄쳐뒀습니다. 너비 5m 여로 분할 때는 이미 특광시군에 허가받았지만 이번 분할 행위는 면적 이상이죠.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은 면적 미만, 너비 이하. 면적 미만, 너비 이하란 말이 나왔을 때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고 이번 분할 행위는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개발의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주 시험에 묻게 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특광시군의 허가 신청할 필요 없죠. 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이러한 자체를 하나의 시험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분해 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경장 목적의 토지의 형지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대상 아니죠. 대신 뭐는 해라?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육상 의료 양식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에 알려진 대지에 건축을 건축하기 위한 정지, 포장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성토, 절토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들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나라 땅이라면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취지 이해시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196페이지 절차 함께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셨던 게 개발행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며칠? 15일 내에 특광시군은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6가지를 순서대로 함께 보셨습니다. 그때는 이반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외적인 행정청으로서 국도란 말을 계속 보셨는데 여기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딱 하나만 빼고 모든 개발행위와 관련된 제도는 특광시군이 관할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때만 모든 행정청이 등장하고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나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허가권자 등장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허가 프로가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기준을 각각 두게 되는데, 우리 기억하시는 것, 여기 개발행위, 도시군관리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이것 도시군관리계획의 하위 제도이죠. 그래서 상위 제도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반 결정했던 목적은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환경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환경에 관한 기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규모 크다 작다, 작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나가실 게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리고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특광시군에 국도가 존재하지만 성장관리 방안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특광시군만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걸 뺀 성장관리 방안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건 모두 누가 지정권자이다? 특광시군이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받아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물건의 적치와 토지 분할을 제외한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된 개요 저렇게 한번 살펴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96페이지 보시니,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허가 신청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처리기간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15일입니다. 15일 추천없습니다.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며칠? 15일입니다. 다만 이 15일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면제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곳이 만약 농경지라면, 이 농경지에 농지 소유자가 농가 주택을 만들고자 할 때 저 농지는 건물 건축할 땅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었을 때 농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 지도이사이거든요. 그들과의 협의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처리기간에 포함한다, 제시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규모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양 화재 사건이나 제천 화재 사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건물이라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들과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 내주는 거 되냐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협의 심의 기간은 15일에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 기간을 제외한 처리 기간이 며칠? 1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조건부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기반시설부터 조경 등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잠깐 살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기준과 관련되어 박스 찾으셨죠? 96페이지에 조건부 허가라는 것만 좀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97페이지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행 허가 신청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만자 붙였는데 이 집은 맞는 겁니다. 개발행 허가, 변경 허가 하여야 한다. 1번 용도 지역별 특성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줄쳐 놓습니다. 얘는 규모 크다 작다.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규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게 되면 개발행 허가 규모로서 용도 지역별 면적에 관한 사안들이 나오는데 지금 면적 수치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저 수치는 7, 8을 되면 다들 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미만. 개인의 개발 행위라고 하면 규모 크다 작다? 작아야 됩니다. 미만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면적 지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로 올라가십니다.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가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돼선 안 되죠. 그런데 이 2번과 3번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주변 환경 추놓습니다. 경관 추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설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기환경에 적합해야 되며 개발행위와 관련된 대상 토지의 면적은 규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미만. 그러면 저 개발행위의 반대 개념은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저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된 규모는 무엇 이상 돼야만 대규모 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규모 작았을 때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잠깐 살펴보시면 주거지역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 주거지역에 주택 또는 아파트 만들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할 수 있고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못 받습니다. 대신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보통 32평 아파트라 분류는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30제곱미터 정도이거든요. 대지 면적이 딱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300세대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되게 되는데 저 300세대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인 도로, 공원, 학교, 의료시설, 다양한 시설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큰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고요. 규모 작은 소규모 효율 사업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 조건 붙을 수 있는 것은 기환경. 우리 방금 조건 보호가 보셨죠? 기반서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거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면 조건 보호가 아예 안 나가고요. 오직 무엇만 기환경 문제 있을 때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 아직 코스트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양재원 가보시게 된다고 하면 주말에는 차 주차시키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고속도로가 이 남양주에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 현상 심각할 것이고, 그냥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도로 확보하고 허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조건부 허가 붙일 수 있는 사항은 기환경만, 도시군 관리계획 부합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조건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규모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보시려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란 말 보셨는데, 이쪽은 세부란 말을 추가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세부 기준이라 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 확인되시죠?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받았을 때 허가 여부 판단하는 사안은 몇 개? 3가지입니다. 저 3가지 중에 세부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찾았습니다. 198페이지 찾으셨죠? 박스 1번입니다. 시가용도.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건축물 용도부터 용도 지역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 행위 제한 형태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런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래서 주상공을 뭐란다? 시가 용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시가화 용도로서 해당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보용도 찾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천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강화 또는 완화 가려놓습니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부터 자연녹지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전용도 찾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강화 동그래 놓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지역 중에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그래서 보전관리지역부터 보전녹지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구분하게 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개발용도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입니다. 그 개발 용도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지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고요. 그 행위 제한에서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 567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면 70, 그리고 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 3, 5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자동적으로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뭔가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567에 9878이라는 것도 하나 적혀져 있고 135에 5391이라는 것도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대신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면 진짜 답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각각 적용되게 되면 그 한도 범위 내
개발행 허가 신청 받았을 때 허가 불허가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준주거지의 용적률이 500인데 불구하고 600%, 800%의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 청하면 허가 안 내준다는 것이고요. 그 범위에 적합했을 때 그냥 허가 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유보 용도는 자개생입니다. 아마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자개생이라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하시면서 녹관농자로 기억하고 계시죠? 녹관농자로 기억하시죠? 여기 생산 녹지지역입니까? 생산 관리지역입니까? 생산 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 계획관리지역 다음 나온다고 하면 생산 관리지역. 그래서 자개생은 유보 용도로서 얘는 시가 용도는 아닙니다. 시가 용도는 아닙니다. 시가 용도를 제외한 용도 지역은 그 특징에 따라 보전 용도와 유보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보전 용도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하게 되었을 때 보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 커야 된다, 규모 작아야 된다.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원래 보전 용도이죠. 이곳에 허용되는 건폐율은 20회, 용적률은 80%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게 대지 소유자가 1000평, 2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한 2000제곱미터 그냥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를 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곳에 용적률 80 적용하게 되면 건물 얼마? 대지 면적이 1000이면 용적률 80% 적용하면 800 만들어지거든요. 저 800짜리라고 하면 우리 학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설악산 한가운데 사유지가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800제곱미터 건물 건축하게 되면 주변 자연경관, 설악산의 경관은 보호할 수 있다, 훼손할 수 있다. 훼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전 용도라고 하면 원래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이라면 그곳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원래 이곳에 적용됐던 건폐율 용적률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뭐 할 수 있다? 강화만. 완화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유보 용도는 자개생, 자연녹지지역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제한적 개발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계획관리지역 찾을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분명 도시가 확장되게 되면 무조건 도시지역에 편입될 땅이라 해서 저래도 빚을 내서라도 이 땅 투자하고 싶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 대신 생산관리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육성 방향입니까? 농업을 좀 제한하는, 축소시키는 방향입니까? 요즘 호남 가시면 특히 염전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염전 하는 곳이라고 하면 다들 태양광 발전 설비 만드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것보다 태양열 발전 설비 만들고 한전에다가 전기 파는 게 더 짭짤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로부터 장기 수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방에 진짜 호남 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면 농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농사 짓느니 아예 태양광 발전 설비 만들겠다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2억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그때 생산되는 태양력 발전 용량에 좀 따라 다르지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한전에 팔면 돈 나온다던데요. 지금 금융기관이 1억 빌리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 이자 준다 했을 때 한 2억 투자해서 250 나오면 남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모르십니다. 이게 작년 한 11월 달에 도전했으면 괜찮으신데 지금은 할 거 다 해먹었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 구입하겠다는 용량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전혀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죠? 저 11월 달에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돈 되는 일은 내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돈 되는 거는 자기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친한 분에게도 잘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창업하시면서 이 남양주에 돈 될 수 있는 땅 또는 정보 있으면 그냥 맨입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침묵하시겠습니까? 가끔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은 나는 돈하고 욕심이 관계없기 때문에 좋은 고급 소스를 다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도 항상 꼭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쉽다고 하면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이든 뭐든 수수료든 대가 지급하면서 이야기해달라 요구하시거든요. 대신 꼭 아는 척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존 용도의 경우는 그 목적이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기존 행위 제한 규정은 오직 뭐만 강화만 시키는 반면 여기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의 경우 이쪽은 개발 가능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여기 보존 용도 주상공입니다. 자개생입니다. 주상공, 자개생 맨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보존 용도입니다. 특히 생산 녹지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드립니다. 생산 녹지 지역은 오직 뭐만? 강화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상공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행위 제한을 가하는 반면 유보용도인 자개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강화시킬 수 있고 완화도 시킬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보존 용도는 항상 뭐만? 강화만. 너무 잘하시는데요.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에 대해, 세부 기준에 대해 저렇게 하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성장 관리 방안 찾으셨죠?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설의 설치 변경, 기반설 준없습니다.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할 수 있다? 특광시군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개발의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시가 용도와 유보 용도 그리고 보존 용도입니다. 여기 시가 용도는 원래 개발할 땅이죠.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개발한다. 시가 용도인 주상공은 그냥 개발할 땅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반면에 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는 원칙적인 성격은 시가 용도 아니죠. 시가와 용도 아니죠. 그러면 뭐 할 땅? 비개발할 땅인데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데 도시가 확산되게 되면 팽창되게 된다고 하면 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의 땅이 개발 용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남양주에 좋아하면은 팔당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개발 못합니다. 대신 수동면은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저 수동 쪽은 개발할 생각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 북부권과 남부권만 잘 개발하면 인구 60만, 70만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양주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타당성 검토하면서 인구 100만 명 돌파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북부권과 남부권 가지고는 저 늘어나는 30만 수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부권과 남부권에 있어서는 원래 한 30만 정도씩
수용하고 여기는 한 25만, 여기 28만, 그리고 수동면에서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수용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5만씩 더 이상 과밀해지게 되면 좀 곤란하다 보니 개발 장구 해제하고 개발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서는 5만씩, 예전에 10만 명 아래였던 이곳을 3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발 예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면 쪽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인구 100만 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다양한 택지개발 사업이나 교통망이 확충되게 된다면 충분히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예정지어 있거든요. 저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차하는 큰 간선도로 있다면 아마 그 주변에 인터체인지가 마련되게 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택지개발 사업만 하면 일거리 없거든요. 아마 태권의 밸리 같은 그런 공업용지를 또다시 한번 어디엔가 조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수동 쪽일 겁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수동 또는 화도 쪽이 원래 시가 용도이다, 유보 보존 용도이다. 유보 보존 용도입니다. 다만 이곳이 향후 개발 가능성은 높죠.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신가요? 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로나 학교 없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그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토지의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 수용하고 개발하고자 한다면 보상금 많이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시설 미리 만들어 놓자. 기반시설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곳에 원래 적용되었던 건폐율 용적률, 그 용적률이 있다고 하면 좀 낮게 책정하게 되면 무조건 기반시설이지만 향후 개발되었을 때 조금 참으면 함께 거주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보용도와 보존료는 개발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러한 곳에 미리 성장관리 방안, 어떤 기반시설 만들 것인지, 건물 개발행 허가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률 좀 낮게 작게 측정해 놓게 된다면 그곳에 난개발 현상 방지할 수 있죠. 그것을 뭐란다?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 용도는 수립한다 안 한다?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 시가와 용도의 경우는 수립한다 안 한다? 여기는 안 합니다. 얘는 이미 개발될 땅이고요. 얘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어디? 유보용도와 보전 용도의 경우에만 성장관리 방안을 누가?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EQ가 워낙 높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19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19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한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가화 용도의 경우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수립한다. 그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어디에만?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묶어놓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려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그리고 이 성장관리 방안에는 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의 개발 행위와 관련된 충분한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성장관리 방안에 이미 담아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 기억나시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을 필수 사항으로 하고, 임의 사항으로 배형 세건 기억나십니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상. 그런데 이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몇 개? 기반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5개. 높이 제한도 포함되었던 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배형 세건에서 건축선 업조. 필수사항이었던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 높이 제한은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이미 상이죠. 지금 1, 2 묶어놓은 것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게 여기 성장관리 방안 항상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었던 높이가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필수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에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도 지구단위 계획과 성격 유사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던 사안이죠. 왜? 기반설 고려하지 않고 개발 행위하게 되면 그게 난개발 행위거든요. 그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수립했던 게 지구단위 계획이고, 성장관리 방안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면 얘도 무엇? 난개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어디? 시가용도를 제외한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에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 방안이라 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2가지만 나눴습니다. 소유 절차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잠깐 쉬셨다가 202페이지의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부터 함께 보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